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배당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여기 보면 그 특강 주제로 배당에서 우선순위와 경매 실전 및 배당 이 실무를 해가지고 시간이 다 될지 모르지만 6강으로 해서 가볍게 한 30분씩 해서 30분씩 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강으로 해가지고 배당에서 우선순위 결정과 실전 배당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서 배당하면 되나. 교재에 이 배당이 교재지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전문가가 알려주는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 실무 있죠. 예. 여기에 이 책에서 이제 보면 그 28쪽, 67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매각 때문에 이제 배당하는 방법. 이게 보면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고 나가면 그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그 잔금을 납부한 것 같고 그 등기부에 등기된 사람하고 등기부엔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그 주택이나 건물 또는 상가에 입주해서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임대차법 또는 민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걸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경매에서 채권자들이 경매를 놓고 그 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고, 특히 요즘에 뭐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NPL 있죠. NPL. 이 NPL이라는 건 이제 부실 채권을 갖다 은행에 사서 투자하는 건데, 이런 NPL 투자하려면 근저당권을 사게 되기 때문에 그 근저당권을 내가 샀는데 이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이익이 안 나오면 또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겠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누가 손해 보게 돼요? 근저당권을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죠. 네, 그래서 특히 NPL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배당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이 경매를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경매를 투자해도 여러분들이 보면 이 배당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배당은 이제 경매 법원의 직원들이 뭐 사법부장관이 배당표를 짠다든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면 그 배분팀에서 그 배분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경매에 입찰한다든가 공매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그 배당을 몰라도 된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배당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으면 줄기가 있죠. 응? 그러면 이 나무와 줄기는 이제 하나의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여기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으면 뭐가 있죠? 나뭇잎. 쑥. 그렇죠. 열매, 과일이 있죠. 과실. 이 나무와 이것이 왜 생겼냐? 존재하는 건 과일이죠. 과일. 그러니까 이게 과일이 어떻게 따지면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경매를 진행해서 우리가 돈으로 환가해 가지고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과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하냐? 내가 경매를 신청했단 말이죠. 경매 신청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경매 신청 채권자 또는 이게 보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채권자,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입장, 또 임차인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못 받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죠. 또 NPL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 근저당을 갖다가 5억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4억 5천을 배당받는다든가 4억을 배당하면은 투자를 잘한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못한 겁니다.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투자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쉬운 얘기죠. 그런데 실전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간단한 얘기지만 이제 이런 걸 간과하고 해가지고 실패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동산을 투자할 때
사실 투자해서 손해보는 건 뭐냐면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라든가 기본적인 체크 사항을 안 해서 손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배당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이 얼마 나오는가 또는 이 돈을 빌려주고 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가 들어왔을 때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그 주택의 이해관계인들한테 주장이지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경매를 한다든가 MP를 한다는 입장은 어떻게 되냐.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냐. 낙찰자는 가만히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이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라든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그 주택이나 상가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든가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권리들이 있을 때 이러한 권리들이 이 경매 절차에서 이 과실이 배당이라 그랬죠. 과실로 자기 채권을 전액 인수하게 된다면은 경매 낙찰자가 인수 금액이 적어들게 되겠죠. 자, 한번 배당을 짜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항상 기준점이 되는 경매나 공매는 소멸주의로 간다 그랬죠. 네. 그 소멸주의의 기본점은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죠.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이 앞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세권자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등기 이런 선수리 권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대항력을 주장한다든가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치면 이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이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거나 이 가등기 본등기 치면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겠죠. 네. 그러나 무효는 하지만 갑임차인이라든가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또는 공매 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죠. 네. 또는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 뒤에 선수리 채권자가 또 있어서 이 선수리 채권자가 임차인보다 빨라가지고 이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등기부에 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거 말고도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임차인도 있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등기부에 말소 기준금보다 늦게 등기되어 있거나 또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겨부 청구하는 방법으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소세채권이라든가 조세나 공과금 이런 공과금 채권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조세나 공과금 같은 경우는 당해세인 경우는 당연히 임차인보다 빠르죠. 전세권보다 빠르고 그리고 당해세가 아닌 일반 세금에도 법정기일이 이제 뭐 1년 전 또는 뭐 5년 전, 10년 전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보다 빨라가지고 이들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됨으로써 이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게 되면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예. 이런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게 되면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당 필자 가지고 이 사람이 배당을 전체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배당일까요? 권리분석일까요? 권리분석. 이게 권리분석이죠. 그래서 혹자들 보면 뭐 제가 뭐 그런 얘기하면 제가 이제 말 자체를 갖다가 뭐 들어주지도 않지만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경매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경매를 오랫동안 10년, 20년 해도 경매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경매를 10년 하고 20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매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맨날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파트만 낙찰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 15년 전인가요? 그때 목동에서 이제 학원을 하고 이제 그 경매 투자 해설을 운영하고 막 이럴 때는
그쪽이 강서양천 쪽에만 경매하는 친구들이 변호사무실이라든가 법무사무실 하는 친구들이 한 50명 되는데 거기에 제가 그 회장을 맡고서 이렇게 남북포럼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경매를 한 10년, 20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면은 입찰 들어가면은 아파트만 낙찰 받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아파트만 낙찰받아도 돈이 됐거든요. 그런 걸 10년, 20년 해서 경매를 한다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이 여러분이 한 경매 공부를 한 3개월 배우잖아요. 그 사람하고 실력이 별로 차이 안 나요. 뭘 차이가 나요? 뭐 토지별 도등기 해가지고 그거 있어서 인수한다? 돼지권 미등기 있다? 10년 한 사람도 그게 복잡하고 그러면 입찰 안 들어가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당까지 다 섭렵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 과일은 배당이다. 배당은 권리 분석의 일환이지 권리 분석하고 배당하고 분리해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그 배당을 잘못하면 배당을 잘못 알고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상처가 나죠. 이 우리가 길을 어두운 데 가면은 길이 잘 안 보이죠. 길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했어요? 길을 잘 모르는데 이제 어두운 길을 가다 보면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깨지고 막 그러죠. 예. 그럴 때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나죠. 그럴 때에 그 배당은 그런 거 권리 분석에서의 그런 거는 뭐냐면 그 상처가 바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걸 잘 알고 길도 잘 알고 이런 대비를 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매 투자라든가 이 배당에서 이 손해를 보지 않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다. 왜냐면 지금 동영상 듣는 분들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혹 선배들이 말할 때 선배들이 경매를 오래 했는데 배당을 잘 몰라요. 그게 자기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면 그거 몰라도 된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알아야 될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6강까지 그 진행하는데 그 6강이 될지 5강이 될지 시간이 가는 대로 이게 끝을 맺겠지만 그건 바로 특강이고 이게 무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무료 동영상에서 뭐 큰 걸 배울 수 있겠어요. 제가 강의하는 거로 부족하면 이 책을 사서 봐야 됩니다. 그래 저도 남는 게 있겠죠? 제가 이런 책을 쓰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응?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남의 지식 뺏어가려면. 그래서 이런 책들을 공부하면, 한번 배우면,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예. 요즘 나이 50대신 분들 많죠? 경매하신 분들. 50년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100세 세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를 이와 같이 책으로 한번 보면, 페이지가 많습니다. 뭐,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매각대금을 갖고 이제 그 매각대금이 어떤 거냐? 매각대금은 잠깐 설명을 하면 매각대금은 이런 거죠. 이제 일단은 그 경매 매각대금이 생기면 매각대금에서 플러스 되는 게 지연 이자가 붙죠. 지연이자는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내고 배당기까지 이자가 붙겠죠. 예. 지연이자가 아니라 이자, 법정이자가 붙겠죠. 이자가 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은 처음에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입찰보증금을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찰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몰수된 보증금이 여기다. 몰수된 보증금.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즉시 항고했다가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있죠? 항고 보증금.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배당할 금액이 되는 거죠. 여기서 1순위로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이런 금액이 전체의 합계를 갖고 제일 먼저 0순위로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경매 집행비용 또는 공매 집행비용이죠, 이렇게. 1순위 빠져나가는 게. 원래 이렇게 지워야겠네요. 응? 요거는 이렇게 지워. 자, 그러면
영순위가 경매 집행비용이고,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를 매각한 절차를 진행하는 들어가는 비용이죠. 네. 그리고 1순위로는, 이렇게, 필요비 유익비 사안 청구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집의 필요비 유익비 사안 청구권 같은 경우는 집을, 건물을 유지한다든가 할 때 하자가 생긴다든가 또는 수산한 문제가 생기면 거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곤쳐야겠죠. 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임차인, 전세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주택에 뭐 보일러가 파손됐다든가 보일러 배관이 물이 샌다든가 이래서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든 이런 고치를 갖다가 이제 그 임차인이라든가 전세권자든가 유치권자가 소송하게 되면 그런 비용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긴급 구조비 성격이 있는 거죠. 이거는 유치권입니다. 경매 절차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어디 천안에서 낙찰받으면 천안 같은 경우는 낙찰받으면 어떻게 물건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낙찰가 전세가 한 9,500 그렇습니다. 거의 뭐 육박해요. 그러니까 뭐 시세나 전세금이나 거의 뭐 90%, 95% 막 되다 보니까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임차인이 이제 돈을 떼이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보일러를 교체한 비용이 한 40만 원인가 50만 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몰라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낙찰자가 그 얘기를 하길래 낙찰자가 와서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러면 자네가 줘야 되는 거야. 그 유치권이야 했더니 왜 돈을 안 줬나 했더니 여러분들도 잘 안 주죠. 사실은 임차인이 알았으면 이 청구하면 줘야 돼. 유치권입니다. 그런 거는. 모르니까 그냥 당한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 전에 데리고 오서 제가 이제 청구해서 받아줄 테니까. 유치권 같은 경우도 이 소멸시효가 또 기간이 넓죠. 예. 돈 받을 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유치권 이런 것들은 3년인가 그래요.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렇다면 낙찰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임차인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전대 보내세요. 제가 가압류해야 될 테니까.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그 낙찰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필요비 유익비 상황이 잇따르면 이것을 내가 인수해야 된다는 것 갖다가 알고서 대비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보통은 이제 필요비 유익비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 1순위로 배당받는 게 뭐냐면 이거죠. 최우선 변제금이 최우선 변제. 형식상은 형식상은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사안 청구권이고 2순위가 이렇게 최우선 변제인데 최우선 변제는 주택 임차인하고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하고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가 있죠.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 보증금을 가진 소액 임차인에 한해서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로 하는 거죠. 상가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상가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 최우선 변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고 또 이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도 마지막 최종 3개월치의 월급을 우리가 통상임금이라는 이런 통상임금을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이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이나 재보상금 같은 경우가 최우선 변제입니다. 이거 임금 채권 우선 변제권은 근로기준법 38조 2항에 있는 최우선 변제가 있고 근로자의 퇴직급의 보장법은 이제 퇴직금으로서의 최우선 변제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의 보장법의 12조 2항이 있죠. 원래는 이게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가 근로기준법 38조 2항에서 있다가 여기서 삭제되고
다시 별도로 독립해서 법조항을 만든 거죠. 그래서 간혹 보면 임금 최우선 면제가 퇴직금은 여기서 삭제됐다 보니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독립된 법조항을 만든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근로자의 임금 최고우선 면제를 퇴직금은 없어진 거라고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근로기준법 37조 2항이었어요. 근데 법이 늘어나면서 38조로 편입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근로자 퇴직후보장법을 12종을 만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법 따라가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3순위가 국세와 지방세, 당해세가 되는 거. 당해세 같은 경우는 이제 당해세가 뭘까요? 당해세는 올해 금년도에 발생한 세금을 모두 당해세라고 말하는 거죠? 응? 당해세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 직접 발생한 당해 부동산에 발생한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해석을 볼 때 당해세는 올해 연도에 발생한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발생한 건 뭐겠어요? 재산세, 지방세, 세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당해세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당해세가 1년치가 아닌 10년치가 되면 엄청 많죠. 예. 많아요.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는 뭐 50억도 되고 막 그러죠. 상속받은 사람들, 재산을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50억, 500억도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 세금이 잇따르면 그런 집을 모르고 입주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임차보증을 그대로 날리게 되죠.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팁 하나 드리면 그런 거예요. 경매를 이제 하고 또는 이제 뭐 권리 분석을 하고 이게 경험을 아무리 해도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을 오랫동안 해도 놓치는 분이 뭐냐면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 판교에 계약서 쓰는데 가가지고 제가 계약서 작성의 비밀의 저자잖아요.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 이제 모르고 그러면 계약서 작성의 비밀도 한번 읽어보는 거 괜찮아요. 판교를 갔더니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벌써 한 5년 전 얘기죠. 임차인이 이제 한 2억 9,500이 전세금인데 선수리 채권까지 합치면 한 6억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아파트가 그때 이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한 6억 한 7, 8천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입주하려는 아파트는 1층이었어요. 그러니까 6억 3천을 보면 되죠. 경매 들어가면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경매 들어가면 한 5억 9천? 5억 9천 정도의 낙찰. 그럼 그 사람은 임차보증을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경매가 들어가면 당신은 임차보증 한 4천만 원 손해볼 것이다 얘기했더니 세대기 나이가 한 39인가 8 정도 돼 보이는 세대기인데 대꾸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나중에 안 사시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정년퇴직하고 두 부부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분은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법인세가 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가세도 있죠. 이런 것들이 법정기일이 뭐 2년, 3년, 5년 전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아까는 제가 5억 9천이라는 게 이 보이는 세금만 갖고 얘기했죠. 예. 근데 법정기를 우리가 국세 완납증명서나 지방세 완납증 확인한데도 세금이라는 게 법정 완납이니 체납이니 여부를 따지면은 법정기일이 발생하고도 한 4개월, 6개월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법정기일이 내 세금을 안 내면 독촉장을 보내죠. 예. 그렇다고 바로 체납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운이 나쁘면 돈을 떼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국세 완납증명서하고 지방세 완납증명 떼어가면 대부분이 한 100명 중에 99명은 그냥 지나가. 근데 100명 중에 하나가 나한테 걸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여기 강남대로잖아요. 가면 나가봐. 이 차가 100대 지나가는데 교통사고 나는 거 봤어요? 내가 보면 10,000대가 지나가도 사고 안 나. 그 10,000%는 0.0001%잖아요. 그 엄청난 거예요. 100의 중에 1%가 사고가 발생한다는 건요, 엄청난 사고 비율이에요. 근데 그걸 꼭 다른 사람은 99명은 다 100개라는데 그거는 꼭 나한테만 그게 발생하죠. 그래서 꼭 사업 주인이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법인세나 부가세가 엄청 많아요. 그게 또 뭘 조심해야 되냐, 이번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다, 사업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임대차 계약 쓴다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또 뭐냐? 왜 대답을 안 해요? 예. 대답하세요. 네. 재미가 없잖아요. 네. 또 뭐 하냐? 소유자가, 그 무서운 소유자가 뭐냐면, 최근에 상속을 받았다든가 증여를 많이 받았다면, 그거 당했어요. 또 상속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가 임대차 계약서를 썼지만, 그게 한 5개월, 4개월 동안 체납세금은 걸리지 않아요. 그게 이제 상속을 최근에 받았다면 그게 그 사람이 상속세 안 내고 증여세 안 내버리면 내가 후순위가 되는 거야. 후순위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돈을 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입주하는 주인이 어떤 걸 하느냐, 사업을 하는지, 최근에 상속을 많이 받는지, 증여를 받는지, 이거 꼭 알아야 되겠더라고. 어떤 사람은 50억이 나오니까요, 그 전세보증 그 아파트 합쳐봐야 뭐 기껏해 10억밖에 더 가겠어요? 그러니까 50억이 10억을 어떻게 돼요? 말아먹죠? 예. 어떻게 해서요? 고래가 뭐 꽁치 하나 잡아먹었다고 그 표시가 나겠어요? 상어가 꽁치 하나 먹으면 표시 나요? 안 납니다. 50억이 거지 10억짜리 하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표시 안 나요. 그럼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돼요? 임차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요? 국가가 이렇게 한가한가요? 어쨌든 이렇게 당했어다. 이해하시죠? 네. 그 내용은 여기 책을 보시면 돼요. 자세히 제가 써놨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고. 또 그런 거 설명을 다 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또 머리 아플 것도 싫어하시잖아. 이번엔 또, 그래서 당했을 다음에 사순위로 배당되는 게 조세채권 중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순위가 공과금 중 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거죠. 이 저당권부 채권은 이제 다음에 보면 5순위가 6순위로 저당권부 채권이 뭔가가 나오는 거죠. 6순위 저당권부 채권은 뭐냐면 이 근저당, 등기부에 등기된 이 근저당, 전세권 등기죠. 이건 전세권은 그 전세보증금 받고 임차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세권 등기된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담보가등기 말하는 거죠. 여기도 또 가짜가 하나 빠졌네요. 담보가등기인데 담보등기도 되네. 담보가등기요. 이번에 확정일자부 임차권이죠.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등기된 임차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등기된 임차권은 여러분 등기된 임차권을 알면 평생 여러분이 이제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꼭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게 뭐예요? 에? 영면한다더니 영면이라는 들어봤죠? 예. 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이거는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기한 임차권 등기. 이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법 주임법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특별법에 의해서
요거는 계약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계약 기간. 계약 기간 만료 후에 할 수 있고,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 소유는 뭐예요?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해지 사유 나는 거죠? 또는 경매나 공매가로 들어가도 그 집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 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신청을 부동산 소재에 관할 법원에다가 임대인이 동의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서 이사 나가면 임차인이 최초 대항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과 확정 일자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걸 임차권 가압류라고 합니다. 임차권 가압류. 임차권을 처분금지 처분금지 효력을 놓고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그 임차권 가압류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생겨야 돼요. 근데 요거는 임대차 등기예요. 요건 임차권 등기죠. 임대차 등기는 뭐냐? 임대차 등기죠. 등기는 민법 제 621조에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처럼 임대인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하는 경우도 많고,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 지금 제가 뭐 시간이 막 없으니까 간단히 하나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주택에 여기에 갑이 임차인이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민은행 근저당이 뭐 주택가액의 70%가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를 2010년 1월 10일 날 2016년 1월 10일 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얘는 2016년 한 뭐 5월 10일 날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2년이 지났다고 하면 2년이 지났다면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불과 한 1년 하고도 한 16개월 정도 되고 나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래 할 수 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 신청하니까 기각됐어요. 왜? 임대차 계약 기간 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게 실제 있었던 거예요.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이 했다가 전세보증을 날린 거예요. 제가 직접 상담해 준 거거든요. 그럼 채우고 나가야 되네. 들으시면 됩니다. 속도 내지 마세요. 여기 딱 캐면 어떻게 해. 그래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임차권 등기 못하니까 어떻게 해. 전세권 등기를 하고 왔어요. 전세권 등기를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이 동의가 있어야죠. 전세권 등기는 얼마나 무서웠냐면 대항력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 앞에 생겼던 건 다 어떻게 소멸된 거죠? 엿장서 엿싸먹은 거예요. 엿싸먹은 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등기된 임차권을 하지 않고 나갔냐 했더니 거부돼서 안 됐대요. 그러면 민법 621조에 임대차 등기하면 되지 왜 이걸 하냐. 그게 더 돈도 싼데 그랬더니만 그걸 몰랐대요. 당신 행정고시까지 패스한 사람이 그것도 뭐냐. 행정고시 시험에는 그런 게 안 나온대요. 이거 법무사도 잘 몰라요. 임대차 등기를 하면 전세권보다 비용도 더, 비용이 뭐 조금 싸죠. 그 차이가 얼마.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임대차 등기, 민법 제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하면, 요거는 이것도 집주인이 동의가 있었던 거죠. 이거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더 좋아요. 전세권보다. 등기면 대항력이 이때부터 계속 유지되는 거죠. 예. 중요한 거는 등기되고 나가야 돼. 어떤 사람은 등기되기 전에 나가가지고 대항력 상실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원룸을 30개 정도 이게 하는 낙찰받은 사례에 임차인이 하나가 임차권 등기가 나오기 전에 이사를 가가지고 대항력을 상실해서 경매절차에서 후순위를 밀려서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가 책임지겠어요? 본인이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책임지는 거죠. 본인이 뭘로 책임지겠어요? 평생 구애하고 사는 거죠. 이걸 정당권부채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꼭 알고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죠? 예. 근데 어떤 경우는 말이 나와요. 집주인이 임대차 등기 동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건 후레자식, 아이고. 제가 흥분했나 봐. 그렇게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말고 이런 방법 쓰세요. A주택에서 B주택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그대로 여기 세대 주겠죠, 임차인이? 예. 보통 임차인이 세대 주잖아요. 하고 가족만 이사 가면 돼요. 가족만. 그럼 여기 가족 구성원 중에 이 임차인은 그대로 여기고 동일 세대원 중에 세대주는 여기 남아있고 나머지는 가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동일 세대원 중에 하나만 남아있어서 여기 전입신고를 그대로 남겨놔야 되죠. 예. 여기는 다른 가족은 전입신고를 일일이 다 옮기고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많은 사람이 좀 있는데 여기는 저 세대주니까 가족이니까 들어가 살죠. 여기 전입신고만 남겨놓고 가죠. 그럼 대항력 없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거주도 해야 돼요. 거주를 안 하고 일일이 다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대항력 없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경매당하면 돈 다 일반 채권에 불과해요. 이 일부 남겨놓고 이사 갈 때는요,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거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집이 경매 들어가면 당신은 다 여기 살았잖냐? 전입신고 어디다 놓았잖냐? 이렇게 따져요. 그러면 여기서 살았던 근거가 따지면 경비실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나오죠? 예. 뭐, 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보니까 뭐 이 사람은 뭐 가끔 한번 오고 자주도 않고 그냥 갑니다. 이렇게 다 증거를 갖다 대비하면 이 사람 대항력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경비 아저씨를 딱 보면 오늘 여기서 사고 갑니다. 오늘 세고 생하느냐 죽겠습니다. 이 사람 못 가는데 돈은 전세금 못 받아가 여기서 아직 이 거주하냐고 집 식구들은 다 저기 가 있고 여기인데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이별에서 떨어져 사느냐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하면서 가끔다 바깥에서 사주면서 자꾸 자기가 거기 사는 걸 갖다가 해놓고 밤에 새벽이 돼서 몰려가서 자면 되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비 아저씨나 관리소장한테 엄청 잘해놔야 돼. 그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증인 서야 돼요. 증인 안 서면 떨어 경우는. 실제 임대차 등기를 안 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 받을 때까지 엄청난 시련이 따르겠죠. 그렇지만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좋다. 예, 육수는 저당권 채권이 맞고요. 아까 이게 그 저당권 부채권하고 조세채권, 공가부채권은 조세채권은 당했으면 당연히 3순위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당해세가 일반 세금이면 어떠냐? 이 저당권 부채권, 즉 근저당하고 전세권, 담보가 등기 이런 확정일자 효력 발생이 시작 등기된 임차권하고 우선순위는 법정기일하고 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날짜하고 같거나 세금의 법정일이 빠르면 세금이 우선하는 거예요. 이 공과금은 이제 법정일이라고 나쁘게 하니 보통 이러래. 예,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거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부과 대상은 2월 10일이 납부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2월 10일 날 근저당 설정됐다면 공과금이 우선하는 거예요. 2월 9일 설정. 그러나 근저당이 2월 9일 설정이 됐다. 그럼 공과금 우선하는 거죠. 세금 법정일이 2월 10일이야. 2월 10일인데 그러면 세금이 근저당이 2월 10일 설정했다면 세금이 우선하는 거 법정일이. 그러나 근저당이 2월 9일 날 설정했다면 근저당이 우선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법정일 것 따지게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고 되기 때문에 압류 날짜하고 상관없는 거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들은 같은 등기 날짜가 빠른 게 우선하고 같은 날 때는 접수번호 갖고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순위는 일반 임금 채권이 우선이죠. 일반은. 그다음에 이 8순위는 저당권 부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이 8순위가 되는 거죠. (8순위가) 그리고
9순위는 저당급 채권보다 법정이 늦은 공과금이 되고 10순위는 일반 채권이 되고 가끔 보면 이 최단금이 되는 게 있거든요. 최단금. 경매에 들어가면 이제 임금 채권 갖고 이 가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대부분의 임금 채권이 최우선 면제가 될 수 있고 금액도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이제 가압류가 되면 그거는 임금 채권이에요. 그럴 경우는 최우선 면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여기에 최단금에 대한 여기 보면 이런 거 최단금에 나오죠. 최단금은 뭐냐면 예,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받지 못할 때는 고용복지부 장관에게 이 그 권리를 했는데 고용복지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권리를 위양했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임금 퇴직금 180만 원, 휴업선 120만 원 이렇게 나이별로 요거만큼은 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거를 누가 최단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국가 기금을 갖고 지급해 주는 거, 대의 지급해 주고 나의 고용주의 재산에서 변제자 대의로서 이 채권 감비가 들어가면 아파트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가압류에 따르면 이 최단금이에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니까 가압류를 일반 채권을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에? 여기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 10순위는 일반 채권이고, 이런, 예,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우리가 이제 배당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정리해 봤죠? 예. 예, 그래서 더 쉽게 한번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실전 배당 경매가 들어가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제일 먼저, 이 경매가 들어가서 권리 분석을 할 때,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말소기준권을 권리 분석할 때 말소기준권을 찾으라 그러죠. 말소기준 권리 찾아라. 근데 이 말소기준을 찾으면서 이게 저당권 부채권이냐 무담부 채권이냐. 이 저당권 부채권이면 이제 근저당이나 담보가등이나 전세권 등기라든가 또는 이제 등기된 임차권이라든가 또는 등기돼 있지 않고 뭐 확정일자 이런 것들은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소기준을 찾아서 인수냐 소멸이냐 이런 것도 기준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걸 말소기준 찾으면 또 말소기준만 찾지 말고 말소기준 권리가 이와 같이 이제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이렇게 근저당, 담보가능, 전세권, 확정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담보물권이냐, 무담보 채권이냐, 이렇게 가압류, 압류, 강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배당 시점으로 현행 소액임차 보증금 일정액을 최우선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결정을 했다 하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 여부와 배당 요구를 했느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배당 요구했다면 얼마만큼 배당받았냐고 따지고 배당이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에게 주택인도를 전액 배당을 받을 때까지 전액 또는 낙찰자가 지급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행 한배권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이번엔 조세채권이 있다면 뭐냐면은 잇따르면 이것이 일단적으로 당해세인지 당해세가 있다면 당해세는 저당권 부채권과 압류한 조세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세는 항상 저당권 부채권을 이기게 되는 거죠. 우선은 배당받고 당해세가 없으면 일반 세금은 법정기 이일 등을 가지고 저당권 부채권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하고 나서 조세채권끼리는 1차로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을 압류선착주에 의해서 먼저 배당을 하고 흡수하게 되고 나머지 참가압류권자나 개부권자는 동선수 안부 배당한다. 이렇게 되는 조세채권 등이 잇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 배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실제 배당할 때는 어떻게 하냐? 경매로 매각되면 매각대금 영순위에서 경매비용이 먼저 배당이 변제받고 배당하고 나머지 실제로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된다. 그러니까 경매비용을 빼고 난 게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이게 주택인 경우는
주택 가액.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빼면 주택 가액이라고 해요. 주택 가액. 상가 건물 때는 상가 가액이라고 하고. 그래서 주택 때는 주택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 보증금 일정액, 즉 최우선 면제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에서 1순위로 배당받는 것은 필요비, 유익비, 상각천이 있고 2순위로 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 3순위로는 당해세가 배당이 되고 따라서 압류 및 교부한 조세채권이 따르면 당해세 유무를 확인하고 당해세만 3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일반 세금은 법정기를 가지고 4순위부터 저당권부 채권, 즉 근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과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당하고 이제 그다음 마지막에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미배당금이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4순위는 담보권 이렇게 해서 미배당금을 생기면은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할 때 마지막에 미배당금 생기면 선순위 임차인이 미배당금 생기면 이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죠. 예. 인수가 돼. 이 인수금액을 우리가 기억했다가 우리가 입찰세에 대한 입찰 금액, 요 입찰 금액에다가 요 인수 금액을 플러스 해야만이 총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부동산 취득 총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은 지금처럼 이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이 권리 분석할 때 경매물건, 공매물건은 제일 먼저 말소 기준을 찾아라.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담보 저당권부 채권이냐, 저당권부냐, 무담보 채권이냐. 저당권부 채권은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소 기준 권리가 갖고 대항력 있는 권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 대항력 있는 권리들이 배당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게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소액 임차 보증금 일정 최우선 면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번째는 당해세가 있는지 없는지, 다섯 번째는 뭐냐면 순위 배당을 하게 되죠. 여섯 번째는 그렇게 배당하고 나가지고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미배당금을 받아서 내가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를 여섯 번째 분석하는 거죠. 그 여섯 번째 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입찰 이 금액에다가 이거를 인수할 금액을 포함해가지고 총 취득 원가를 계산해서 내가 낙찰받으면 이제 수익 분석을 할 때에 그 총 취득 원가에 인수 금액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전세금은 1억을 인수한다. 그럼 내가 3억에 이 아파트를 낙찰받고 싶어요. 근데 전세금 인수 금액이 1억 있다. 그러면 내가 얼마 써야 돼요? 2억을 써야죠. 2억. 근데 내가 1억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1억만 더 써야죠. 3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인수가 1억이다. 근데 내가 1억을 벌고 싶다. 그러면 1억을 더 써가지고 2억, 입찰 금액이 1억으로 하고 내가 인수가 1억이니까 2억이 되는 거죠. 그 시세 매도 차익을 1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1억을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벌고자 노력하면 또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배당에 대해서 우선순위 같은 경우 이렇게 가볍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렵니다. 그래서 1강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쉬웠죠? 네. 수고했습니다.